자, 여러분. 헌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방패가 돌아서서 국민을 향한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면 어떨까요? 딱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기 위해서 헌법 그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면요?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인 바로 유신헌법 시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신헌법은요, 그냥 법 조항 몇 개 바꾼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1972년부터 7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한 사람의 의지 아래 두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완전히 멈춰버린 거대한 통제체제 그 자체였어요. 역사가들이 왜 이 시기를 주저없이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그 서슬퍼런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신이라는 이 거대한 독재 체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극적인 흥망성쇠의 과정을 총 6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유신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헌법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권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신헌법은 완전히 180도 정반대였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안겨주기 위해 설계된 거였죠.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그냥 완전히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든 건 1970년대 초반, 굉장히 불안했던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거의 도미노 같죠? 장기 집권을 하려고 삼선 개헌을 하고, 근데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한테 간신히 이기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요. 여기에다 국제 정세까지 급변하니까 이 모든 조각들이 국가 안보라는 단 하나의 명분 아래 착착 맞춰지면서 결국 절대 권력을 향한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렸어요. 이건 명백히 헌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이 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위로부터의 쿠데타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 결과는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률이 무려 91.5%.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를 보고 국민들이 원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총칼 엎혀서 강요된 동의였죠. 그 서슬퍼런 계엄령의 공포 속에서 누가 감히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어요? 모든 반대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된 채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신헌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싹 다 몰아주었을까요? 그 설계도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국민 손에서 직접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빼앗아갔고 임기 제한을 없애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법부와 입법부마저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 권한들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제왕적입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요.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긴급조치라는 걸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었죠. 이건 행정, 입법, 사법,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모두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완벽한 1인 독재체제였던 겁니다. 그중에서도 진짜 최악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긴급조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국민은 그냥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죠. 실제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이 끔찍한 악법 아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철옹성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찾아왔어요. 정권은 계속해서 안보와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코리아 게이트 스캔들로 외교적으로 고립됐고요. 석유 파동 때문에 경제는 휘청거렸죠.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는 억눌렸던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당시의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79년 한 해에만 물가가 18%가 넘게 올랐어요. 이건 정말 살인적인 수치거든요. 정권이 내세웠던 유일한 명분, 바로 경제성장이라는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참고 참았던 민심이 마침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가던 압력은 마침내 1979년 가을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독재의 마지막 그 열흘간의 기록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10월 16일에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요. 불과 열흘 뒤인 10월 26일 독재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정권 전체를 집어삼킨 거죠. 부마 항쟁은 단순히 외부의 저항에서 그치지 않고 권력 가장 깊숙한 곳의 분열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더 강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경호실장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중앙정보부장, 이 둘의 갈등이 결국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저격하는 한국 현대사상 최악의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독재자의 죽음, 그리고 유신의 종말. 이 거대한 비극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재자의 죽음이 곧바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희망의 시기 뒤에는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기다리고 있었죠. 유신헌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진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1987년 6월 항쟁까지 아주 길고 험난하게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유신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엄하고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헌법이 권력을 제한하는 본래의 역할을 잃고 오히려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일 때 어떤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가.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암흑기 속에서 꺾이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야말로 훗날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내는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힘이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헌법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 과연 권력의 폭주에 맞서는 우리의 최후 방어선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